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공부하는 법, 경쟁하는 법,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향해 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치는 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OECD 금융이해력 조사에서도 한국은 투자 참여도와 금융 접근성은 높은 편이지만 장기 자산 관리와 은퇴 이후 현금 흐름 설계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결국 사람들은 투자는 하고 있지만 그 투자가 삶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자산 관리 문화는 투자에는 익숙하지만 사용에는 익숙하지 않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금융교육의 대부분도 수익률, 투자 상품, 절세 전략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자산으로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 삶은 20년에서 30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은 하나의 긴 프로젝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지식만이 아니라 현금 흐름 관리, 인출 설계, 세금 구조, 의료비 대비, 그리고 가족 단위의 장기 자산 관리 개념까지 함께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금융교육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으로 삶을 유지하는 구조를 배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저축은 미덕이다. 지금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 모아라. 부자가 되려면 먼저 축적해야 한다. 이 말들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은 강한 저축 문화와 높은 교육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모으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삶의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모으는 방법 중심의 금융교육만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법, 투자하는 법, 절세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깊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OECD는 한국 연금 시스템 리뷰 보고서에서 한국은 은퇴 이후 소득과 현금 흐름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우리는 투자 상품은 익숙하지만 은퇴 이후 매달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 시장 하락이 와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교육보다 은퇴 이후 현금 흐름, 연금 인출 전략, 장수 리스크, 의료비 대비 같은 내용을 장기 재무 설계의 핵심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는 단순히 일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20년, 3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긴 재무 단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계속 자산을 모으고 계속 수익률을 확인하고 계속 불안해하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인출을 기준으로 자산을 설계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를 모을 것인가는 배웠지만 얼마를 사용할 것인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은퇴 이후 점점 더 큰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필요한 금융교육은 단순한 투자 지식이 아니라 돈과 삶을 연결하는 구조를 배우는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잔존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시장 안에 머물러야 하고 포트폴리오는 유지되어야 하며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산업의 핵심 수익 구조 자체가 그 흐름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투자 회사는 고객 자산이 시장 안에 오래 남아있을수록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요즘 많이 투자하시는 ETF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보수 TR 구조 안에서 운용사, 판매사, 지수사업자의 수익은 자산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발생합니다. 보험은 이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고 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보험 시장은 초기 사업비 구조가 매우 큰 편입니다. 보험사는 계약 초기에
설계사 수당, 모집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먼저 지출합니다. 보험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초기 사업비를 회수하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계약이 발생할 때 가장 큰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역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계약에는 다시 초기 사업비 구조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종종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장 리모델링, 최신 상품 변경, 보험 최적화라는 형태로 설명되지만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새로운 계약이 발생할수록 보험사와 판매 채널의 수익이 커지는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입 초기 해지 시 소비자는 원금 손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 유입 자체가 매우 중요한 성장 지표가 됩니다. 즉, 금융산업 전체는 고객이 자산을 계속 시장 안에 두고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계속 재투자하는 방향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비슷해집니다. 계속 투자하십시오. 장기적으로 보유하십시오. 조금 더 성장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 안에서는 사용이 자꾸 뒤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고객 자산이 시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금융산업의 수익 구조 역시 함께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자산 관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삶의 사용 가능성 중심 관리로 이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저축하고, 꾸준히 투자해서 자산을 키워왔죠.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온 자산 관리의 기본 전략입니다. 특히 40대, 50대, 그리고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이 전략은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고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올랐으며 소득도 꾸준히 증가했던 시대였으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고 장기 투자만 해도 자산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산으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할까? 지금부터 자산을 사용해도 될까? 이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여기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인출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산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만들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어떤 속도로 인출될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 자산으로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 속도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지금 써도 되는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자산의 크기는 더 이상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정감은 자산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20년, 30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퇴의 문제를 언제 일을 그만둘 것인가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불안의 핵심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세대의 가장 큰 걱정은 생활비 부족과 의료비 증가입니다. 즉, 사람들은 수익률 자체보다 현재의 자산으로 삶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를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도 쉽게 소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세일러의 멘털 어카운팅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계정으로 구분해 인식합니다. 오랜 시간 축적한 자산일수록 써야 하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돈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도 심리적 안정감은 생각만큼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서 사람들은 사용보다 보존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훨씬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즉, 자산이 많아질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금융교육은
오랫동안 저축, 투자, 수익률, 절세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재무설계 이론에서는 은퇴 후 자산 관리의 핵심을 보유보다 지속 가능한 인출에 더 가깝게 설명합니다. 윌리엄 뱅겐의 4% 룰을 연구는 은퇴 후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현재 자산에서 얼마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자산 관리가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게임이 아니라 변동성을 견디고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삶 전체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시대적 흐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산업화 이후 대부분의 금융 시스템은 축적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 역시 고도 성장기 이후 저축과 자산 축적 중심 문화가 매우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1970, 90년대 한국의 높은 가계저축률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증가는 곧 안정과 성공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 구조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만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실제로 글로벌 금융산업 역시 오랫동안 자산의 성장과 유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자산운용사는 AUM, 즉 운용자산 규모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고 보험사는 신규 계약과 유지 계약을 기반으로 수익 구조가 형성됩니다. PB와 WM 비즈니스 역시 장호 규모, 자산 유지율, 장기 투자 잔존율이 핵심 KPI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산업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고민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얼마를 더 벌 수 있는가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 자산으로 삶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금 흐름 안정성, 세금 효율화, 야산 보존, 의료비 대비, 그리고 세대 간 이전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 때문에 글로벌 금융사들도 단순 판매 중심 구조에서 삶과 연결된 자산 관리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험 산업의 변화가 큽니다. 과거 보험이 사망보장과 계약 유지 중심이었다면 최근 글로벌 보험사들은 Guaranteed Income, 평생 현금 흐름형 연금, 장기 요양 대비, 은퇴 이후 인출 설계 중심으로 상품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홍콩의 글로벌 보험사들은 단순 저축성 상품보다 은퇴 이후 일정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구조를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이제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함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윈윈 모델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금융회사들도 고객의 자산이 삶의 안정과 자유로 바꿔낼 것인가를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